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잘한 것도 없는데 먼저 이게 칭찬부터 받고 시작하는 아주 훈훈한 발표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요즘에 아주 핫한 토픽인데요. 인공지능 뭐 다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래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도시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 아는 바를 한번 털어보라고 저를 이렇게 부른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를 잘 모릅니다. 공돌이라서 뭘 만들고 이러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인공지능의 실체를 조금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공부하실 때라든가 조금 아시는 분이 같으면 요즘 같은 그 인공지능 사태를 이거 또 다른 사기치는 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저거 진짜 뭔가 있지 않을까, 무서운 잘못하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라고 공포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요. 제가 시간이 굉장히 짧게 제한되어 있는데 한 20분 안에 인공지능의 실체를 가감 없이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는 알파고지만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던 건데요. 그게 뭐 벌써 4차까지 왔네요. 예를 들면 뭐 IoT라든가 센서예요. 이게 결국 센서라든가 또는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잘 분석해서 초연결된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구조 변화 또 거기 산업 시스템의 변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인공지능이 어제 오늘 나왔던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는 뭐 옛날부터 사실 관심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됐던 건 1956년에 그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데서 그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제 처음으로 이름도 붙이고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만 하면 사람처럼 추론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야가 이렇게 좀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0년대쯤에 소위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조금 반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90년대 초반에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방법이 등장하면서 이것도 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이게 부침이 심한 가운데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게 작년이었고 미국 같으면 그게 한 5, 6년 정도 전부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뭐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서요. 이게 쭉 발전되면 혹자는 사람이 지능이 이렇게 증진되는 어떤 기울기하고 기계가 이렇게 우리가 지능을 만든 인공적으로 기계의 지능이 발전하는 그 기울기가 워낙 달라서 언젠가는 뛰어넘는 이런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지점을 뭐 특이점, 특이 또는 싱귤레리티라고 주로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뭐 대충 우리가 SF 소설을 보든 아니면 그냥 먼 미래에 이런 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최근에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2045년을 전후해서 이런 지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작년에 뭐 알파고라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여러분 일반인들한테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보인 바가 있어서 아마 이게 허황된 얘기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의하기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능이 뭔지를 일단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뭔가 나는 지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료는 지능이 있냐 보면 잘 모르죠.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지능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러는데 가끔은 약간 좀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소위 뭐 또라이 짓 하고 이럴 때 보면 저 사람이 지능이 있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그런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감정을 갖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는 돼 있는데 그게 아직은 요원한 뭐 그런 단계고요. 그렇지만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쓸모가 없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푸는 뭐 도시에서 있었던 문제, 뭐 스마트 도시도 좋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풀어주면 그건 나름대로 여러모로 도움이 돼서 굳이 이제 이걸 분리하자면 이게 강한 인공지능이고 이게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비록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이게 완성됐을 때 우리가 뭐 인류가 하여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나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하는 또는 뭐 동료처럼 또는 뭐 상사처럼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릅니다. 지금 있는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뭘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서 지난 60여 년 동안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했던 수작이 이렇게 하면 혹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다 한번 찝적대 봤어요. 뭐 대표적인 게 논리적인 사람, 뭐 철학자 이런 분들은 지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철학 논리에서 하는 논리학을 기반으로 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는데 뭐 일부분은 성공하고 일부분은 잘 안 되고 뭐 확률적으로도 해보고 뭐 전문가 시스템 아까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심지어는 진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진화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뭐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지능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허무할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드는 방법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도시가 됐든 어떤 시스템에 지능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돼 있는 걸 사람이 잘 분석해서 지식화해서 만드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방법하고 비슷한데 근데 장점은 만드는 사람이 똘똘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은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에서 잘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뭐 하여튼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현장에 가면 잘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그러면 만드는 방법까지를 다 만들지 말고 그 문제의 사례가 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 사례로부터 방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여기 마치 뭐 매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요. 그런 걸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이게 쭉 발전이 돼서 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IBM 왓슨 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뭐 두 번째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게 알파고. 알파고도 사실은 뭐 이 두 개를 섞은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그 두 가지 인공지능의 원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좀 감을 드리고 싶은데 뭐 IBM 왓슨은 사실은 퀴즈 문제 푸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퀴즈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는 문제은행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만든 인공지능으로는 어려운데 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문제를 푼다라고 퀴즈 문제를 답한다라고 하는 그 절차를 많은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거기서 뭐 주어진 문제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 나가면서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줄이는 과정으로 필터링이라는 게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의 후보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찍어서 이제 답하고 이러는 건데 결론은 사람 참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거 이기고 나서 이제 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거를 뭐 요즘에 의료 분야에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료 분야라든가 아니면 개인 비서, 개인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거 사실은 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 각각이 그런 전문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고도 이거 이세돌 같은 그 바둑의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이기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텐데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긴 한데 그냥 게임입니다. 이런 보드 게임이라고 보드 위에 하얀 돌이랑 까만 돌을 번갈아 가면서 두는 그런 게임이고 뭐 룰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열심히 두다가 딱 상대방 돌을 감싸면 그때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아다리 쳤다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먹는 그 따먹힌 장소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내 집의 수 상대방의 집수 세서 더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뭐 이런 게임인데 뭐 이게 왜 어렵냐면 뭐 이 룰대로만 하면 저는 하수입니다. 급수도 아마 그냥 10단도 안 될 텐데 10급도 안 될 텐데 그냥 열심히 아다리 치려고 노력할 텐데 대충 잘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두고 여기다가 그냥 턱턱 두잖아요. 소위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둬두면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뭔가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근데 그거는 딱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직관이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대로는 잘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거 열심히 만들어봐도 잘 안 되는데 뭐
컴퓨터는 근데 단순 무식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산수 문제 풀 때 뭐 100의 자릿수 곱하기 하고 뭐 이러는 거 할 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뭐 이것도 그 게임을 그냥 고지고대로 프로그램하면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기냐면 남은 그 빈칸 중에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두면 이길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따져보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여기다 뒀다 치자. 그리고 상대방은 어디다 둘까? 뭐 나머지 중에 다 둘 수 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상대방은 여기다 뒀다 치자. 나는 또 그 나머지에 다 둘 수 있고. 그런 경우의 수를 좀 흐리게 나오지만 다 따져보는 거. 이런 식의 걸 뭐 게임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끝까지 가본 다음에 이겼다라고 판정되면 거꾸로 쭉 올라가서 다음 수는 거기다가 두는 거죠. 여기다 딱 뒀을 때 이겼다. 뭐 이거는 100점 100승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산수 문제지만 풀어서 정답을 먼저 딱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전 우주의 원주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슈퍼컴퓨터 몇백 대 몇천 대 붙여놔도 뭐 죽을 때까지 계산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풀었냐면 어차피 뭐 이기는 수가 반드시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근사값을 계산하는. 근데 근사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사람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험적인 지식을 집어넣어서 대충 한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바둑 프로그램들인데, 이번에 알파고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냥 이 방법 썼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음 수 계산하기. 근데 하나가 다른데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만들었어요. 아까 데이터 기반 어프로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도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 쓴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썼던 데이터는 프로 선수들의 16만 번 게임했던 그 하나 게임 끝나면 대전이 끝나면 기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기보가 16만 개가 쌓여 있는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만든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면 이런 판의 모양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면 요 나머지 빈칸들의 승률을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 주는 함수. 그 함수를 16만 건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통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머신러닝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썼던 방법이 딥러닝. 근데 딥러닝이 이름이 조금 심층 학습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현혹이 되는데 사실은 그냥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데이터에 잘 맞춰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좋은 새로운 방법이고요. 뭐 또 하나 함수 만들어 놓은 건 이런 판의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다 뒀다고 쳤을 때 이길 확률을 출력하는. 그래서 어쨌든 요 경우의 수 따질 때 다 안 해보고 도중에 끝내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사람을 이긴 거죠. 뭐 요거 플러스 또 이제 혼자서 뒀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혼자 둔 게 아니고 그 게임 프로그램을 두 개, 이게 이 프로그램이 하나 완성되면 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 다 카피할 수 있잖아요. 두 카피 만들어 놓고 요거 하고 수 계산하고 요거 가지고 수 계산하고 그래서 게임을 해서 이긴 쪽에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을 조금 강화를 시켜주고, 뭐 강화시킨다는 게 결국 막말로 점수 더해주는 겁니다. 점수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거 해서 튜닝이 잘 된 거죠. 무섭나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제가 뭐 TV에도 몇 번 나가보고 어쩌다 보니까요. 이 분야가 핫한 관계로 저도 그냥 같이. 그런데 보면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스스로 막 학습해서 나중에는 뭐 인간의 뭐 경지를 넘고 뭐 자각하고,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메커니즘은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했을 때 사람이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의 직관을 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이용하려고 그러냐면 뭐 구글은 뭐 자기네 벌써 본전은 다 뽑았는데 결국 예를 들면 불치병 같은 거 치료하고 싶을 때 불치병이 어떤 사람이 환자의 여러 가지 그 상태들이 있는데 그 상태를 이렇게 치료했더니 3개월 안에 죽었고 이 사람은 6개월 막 그러면 그런 상태의 데이터들을 쫙 모아놓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다든가, 뭐 또는 뭐 우리가 여름만 되면 아주 신나게 욕하는 안주거리로 잘 쓰는 기상청 욕하시잖아요. 날씨 왜 이렇게 못 맞춰? 굉장히 못 맞히는 게 답답하긴 한데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국 뭐 위성 데이터라든가 옆집 할머니 허리 아프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서 날씨를 예측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에 굉장히 실생활에 영향가 있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너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런 대표적인 방법이 이게 세 개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게 뭐
원로는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지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뇌를 아나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막 논문 실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그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결국 파라미터, 이 문제로 입력해서 출력을 매핑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풀었고요. 최근에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것도 뭐 사실은 대단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에 층을 여러 개를 쌓아놓고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의 집합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너무 막 주마간산으로 해서 어쩌면 오히려 혼동을 줄 것 같긴 한데 실체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기술 하나가 아니고 또 사람의 어떤 완성된 어떤 지능의 어떤 모습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래 지능이 갖고 있는 기능을 여러 가지 에스펙트에서 만들어 놓은 방법의 어떤 셋이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서 명칭이 혼란스럽습니다. 뭐 스스로 알아서 내공을 쌓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 기술의 오남용, 특히 뭐 매스컴이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결국 아직은 한 방법이 모든 지능의 에스펙트를 다 만들 수 없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이브리드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저는 주로 공학하는 사람이고 주로 최근까지는 IT 기업 쪽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많이 일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IT 기업이 아닌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화두로 던졌었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AI의 역할이 뭘까? 혹시 궁금하실까 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예전 같으면 센서가 비싸서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지 못했는데 요즘은 워낙 저가의 센서들이 많이 붙어서 뭐 새로 지은 주택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종이컵에도 센서 붙여도 수지가 별로 크게 문제 안 되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버렸을 데이터가 종이컵에서 센싱된 어떤 온도 데이터랑 이 사람의 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넥타이 핀에서 이 사람이 목마름 정도를 센싱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뭔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그 센서 정보를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쏟아질 텐데 이런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모두가 다 이렇게 컴퓨터 복잡한 걸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뜨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들은 조금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슈퍼컴퓨터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굉장히 저가의 뭐 구름 위의 컴퓨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핵심은 뭐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뭐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식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뭐 그런 매개체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원래 4차 산업혁명은 원래 제조업 분야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부터 시작돼서 뭐 사실 독일이 먼저 시작은 했는데 최근에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특히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서도 화두로 던지고 그래서 뭐 미국, 중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이쪽으로 좀 체질도 개선하고 그래서 경제 뭐 저성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저소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뭐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뭐 아직은 지능이 뭐 예를 들면 의식이라든가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아예 실마리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뭐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 분야에 뭐 인간하고 관계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 솔창게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추천 시스템, 뭐 의료, 법률, 뭐 금융, 뭐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 뭐 적어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기능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는 인공지능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낼 거고요. 또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뭐 창의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분야는 조금 더 좀 멀고. 그렇지만 창의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그러면 인공지능은 못할 건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흉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창의라는 게 뭐 좀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뭔가 창의적인 행동인데 그 하는 행동을 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기반이든 데이터 기반이든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시도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뒤는 제가 주로 했던 연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건축 분야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데이터가 많은 분야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뭐 저성장 그런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써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약간 오늘 하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관계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세상이 험해졌잖아요. 뭐 괜히 썰기도 하고 뭐 모르는 사람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런가 보면 그놈이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약간 좀 병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 해체, 뭐 핵가족, 혼자 살고 그러니까 다들 외롭고 소외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고양이도 키워보는데 별로 이렇게 위안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같이 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래서 5년 후라든가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율 진화 도시에 들어가 있는 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가 사람하고 가족 구성원이 돼서 서로 정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당장 하여튼 현안이 돼 있는 문제를 푸는데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그림에서는 뭐 이런 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뭐 기술은 사실 뭐 거기 그렇게 팬시한 부분이 없는데 그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종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